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4주 만에 뵙는 거죠? 그런가요? 예, 예. 3주를 비웠으니까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예, 영국하고요. 예. 유럽에 좀 있었어요. 나가시니까 좋으시던가요? 뭐 옛날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대요. 집 나가면 액수 고생이다. 개고생이다. 아 진짜? 예. 뭐가 먹는 게 제일 힘드시죠? 여기도 뭐 날씨 추웠다고 들었지만 유럽은 날씨가 겨울에도 습해요. 그래서 예. 바람 많이 부는 한마디로 지하실에 살고 있는 듯한. 스산한. 예. 어우, 예. 어우. 그죠? 네. 역시 고국이 최고입니다. 그죠? 네,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네, 귀환을 환영을 하면서 어떻게 시차는 좀 적응이 됐습니까? 예, 뭐 예. 어제 새벽에 귀국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네네네, 괜찮습니다. 어제 새벽에 귀국하시고 시차 적응도 안 되는 이렇게 출연해 주시는 이 열의와 정성. 네, 더 있고 싶었는데 오라고 하셔서. 왜 또 이렇게 또 가짜 뉴스로 퍼뜨리시면서.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아니 뭐 유럽 다녀오셨으니까 네, 유럽의 눈에 비친 한반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예. 영국에 이제 주로 계셨잖아요. 네. BBC가 우리 교수님이 영국 방문 1주 차에 BBC가 내놓은 한반도 관련 뉴스가 딱 2개 있었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였습니까 이게? 예, 뭐 제가 1월 8일 밤에 현지 시각으로 도착했는데 그때 아마 우리나라의 개 도살 및 식용 금지법이 통과됐던 모양이죠. 예, 개식용 금지법 통과됐죠. 예, 그래서 이게 속보로 속보? 게다가 한국발 뉴스로 첫 장식을 하더라고요. 아, 속보로 때렸습니까? 예, BBC가? 그러니까 그 밑에 이렇게 뉴스 보면 밑에 브레이킹 뉴스 속보에서 뜨잖아요. 네, 맞아요. 아, 빨간 걸로. 예, 정말 여러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어허. 뭐 개 식용 저도 하지 않지만 네. 뭐 애견인은 아니지만 애견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아니 대한민국이 개를 주로 먹는 국가로 인식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동시에 물론 이게 서울 특파원이 만든 보도였는데 네. 개 식용 그 자체의 찬반 논란보다는 이 법안이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의 주요 관심사였다는 아, 그걸 그걸 이렇게 말미에 언급하는 거여서 그리고 2, 3일 정도 다뤘어요. 뭐 우리로 치면 이렇게 아침 방송에도 나오더만요. 한국이 드디어 개 식용을 금지하였습니다라는 식으로 되게 주요 뉴스로 다뤘네요. 예, 그러니까 좀 대한민국이 좀 좋은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좀 복잡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러면 뉴스에서 그렇게 막 다뤘으면 영국에서 만나는 그 지인분들이 혹시 관련 이야기를 교수님한테 건네오던가요? 예, 한 분이 만찬 끝나고 가는 차 안에서 저를 초청하신 분이 야 드디어 한국 뭐 개식용법이 통과됐다는데 식용 금지법. 식용금지법이요. 식용금지 통과됐다는데 네. 야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어라고 오히려 반문해서 저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한반도발 전쟁이기 혹은 안보 불안 요소가 첫 주에 계속 나왔어요. 전쟁 위기로 묘사를. 예, 왜냐하면 사실 연초에 그 북한의 이른바 말대포. 도서 지역 NLL 서해 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하였고, 네, 맞아요, 했어요. 우리도 맞대응을 하였고 맞아요. 성명이 나왔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한반도 자체의 화약고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NLL 부근의 그렇죠. 지역이 일종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계속 포가 날아가고 그러니 불안하게 보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소위 북한 전문가 로버트 칼린하고 영변 핵시설 단지를 유일하게 다녀온 해커 박사가 38로스에 기고를 한 것이 즉 김정은이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결심하였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식의 논거를 써서 이것이 맞춰지면서 한반도발 전쟁 위기가 나왔죠. 그렇게까지 묘사를 예, 했다고? 근데 이게 좀 보면요. 그들의 관점에서 한반도발 안보 위기를 단독으로 다루지 않아요. 그건 무슨 뭐냐면 말씀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대해 산꼭지 보도한 후에 그다음에 이란하고 파키스탄 사이에 이 미사일을 서로 발포했던 것 하나 그리고 중동의 위기 한 후에 한반도의 위기가 나오니 그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국제 뉴스의 분쟁과 관련된 뉴스의 말미에 한반도를 끼워 넣는 거예요. 세계 곳곳이 예. 분쟁화되고 있다는 사례 가운데 하나로. 예. 게다가 대만의 대선이 끝났잖아요. 예. 민진당이 맞아요. 그 대선에 승리하면서 대만 해협의 불안전성을 예측하는 기사와 전문가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BBC와 아이뉴스 뭐 여러 가지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 현장에서요. 이 한반도가 일종의 그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대만 해협과 같은 수준의 불안정성으로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conflict, 분쟁, 그다음에 불안정, 그리고 리스크의 키워드로 등장을 해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동시에 개시경 금지와 네. 도살 금지 이런 법안도 있으니 참 저로서는 씁쓸해요. 왜냐하면 몇 년 전 제가 코로나 기간에도 영국하고 유럽 등등 차관으로서 방문했지만 그 당시에 키워드는 한국을 상징하는 키워드는 평화 프로세스, 예. 비핵화에 관련된 외교적 노력, 예.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의 성공적인 사례, 어허. 그다음에 K-컬처, K-팝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네. 지금은 개, 여사, 그리고 대통령 위기, 그리고 전쟁 위기 네. 등등이에요. 사람 이름은 딱 세 사람 나오더만요. 김정은, 김건희, 윤석열 그리고 크리스찬 디오 4명인가요? 예. 그렇게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로 다시 연결이 된다라는 거네요. 결국은 예.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럽의 전문가들 좀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뭐 항상 여기서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국제 사회는 3가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2024년을 맞이한 것 같아요. 어떻게요?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보면 첫 번째는 경제 분야죠, 당연히. 경제 위기 혹은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후 환경 관련된 대응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존의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 이것은 점진적으로 낮춰야 된다는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세계적인 기류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는데 요번 다보스 포럼의 주요 아젠다가 AI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랬다면서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경제에 활용할 것이냐 이건데 기후 환경과 AI 이거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선도했거나 선도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 부분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쟁 해결 문제입니다. 중동에서는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결 방식이 지금 부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어떻게든 종식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죠. 이것을 러시아를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휴전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미국조차도 영토 탈환 계획에서 영토 탈환 계획이라는 것을 삭제했던 것 같아요. 아, 삭제했어요? 네. 결국은 휴전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에게도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요.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트럼프의 재선도 재선이지만 푸틴도 올해 재선이 있어요. 올해도 대선이 있어요. 뭐 집권할 건데요. 게다가 유럽 내에 우익 정부와 우익 정당이 강화되고 있어서 극단의 정치로 내몰고 있는 상황.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혹은 민주주의 위기가 더 심화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벤지, 복수의 정치가 될 것이냐. 보복의 정치. 예, 보복의 정치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기주의가 만연이 된 정치가 될 것이냐. 그럴 수도 있죠. 혹은 법치라는 이름으로
여러 나쁜 정책을 할 것이냐 이건데 이 부분들은 제가 여러 학자들 정말 저는 많은 사람들 만나고 왔는데 네. 제가 정리하기는 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전문가들을 만나도 요 이제 세 가지 틀거리 안에서 이야기를 하더라. 예. 제가 뭐 여기 와서 뭐 안보 얘기 많이 하지만 뭐 환경 그다음에 경제안보들도 저희가 다루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 국제 정치, 국제 경제 요 분야에 있어서 2024년은 2023년보다 더 소위 리스크가 더 많다라는 근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BBC가 뭐 한반도를 다루면서 전쟁 위기 상황으로 지금 묘사를 했다면 당연히 앞장 세웠을 어떤 팩트가 9.19 군사비 파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한 가지 먼저 자락을 깔고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가 지금 국제 정치에서 사용하는 뭐 제도, 규범 그리고 뭐 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군비 통제라는 언어들은 다 유럽산입니다. 유럽에서 만들고 그런가요? 확산시켰던 것들입니다. 국제법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가서 문재인 정부 기간에 저희를 도와줬던 분들도 많이 만났지만 뭐 이런저런 대학에서 공개 비공개 강연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왜 만들어 놓은 것을 파기했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특히 9.19 군사 합의의 파기와 관련해서는 영어로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silly. 라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 높았습니다. 아직 9.19 군사 합의 자체를 높이 평가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발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기본적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감정과 원한으로 왜 이러한 제도를 희생시키느냐 이거죠. 이거는 분명히 북한의 책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의 주도적 입장과 책임을 가져야 할 민주주의 정부인 대한민국이 이걸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만든 건데 이거 발로 뻥 차냐 이런 거잖아요. 네. 게다가 기본적으로 북한이 아무리 강경하게 나온다 한들 그것은 그것으로 대응하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군사 합의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소위 대한민국 정부의 이니시티브로 시작을 해야지. 즉 북한아 군사합의 지켜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한테 얘기했고요. 즉 북한을 설득하는 자세는 절대 비굴하는 자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적대적인 상대방과 마주 앉아서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런저런 정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그런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뭐 굴욕적인 것 이렇게도 그러니까 그 간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 사극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사극에는 굴욕에 대해 대응하는 이런저런 감정의 선이 있을지언정 현대사회의 외교안보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소위 자존감과 관련되는 데 있어서 정부 당국자가 굴욕을 느낀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 당국자는 그러면 안 되죠.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제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사극을 보면 이제 요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농간하고 있다,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고려 입장에서는 치고 빠지기. 그렇죠? 그것이 기만이 되든 농간이 되든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대한민국이 평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돌이켜 보면 지난 2년간 자기네들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솔직히 유럽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한다. 솔직히 뭐라고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외교안보 정책의 연속성 부재가 더욱 외교안보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리스크가 아닌지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신원식 국방장관의 인터뷰 내용이 지금 국제적으로 문제가 돼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지금 비판하는 논평까지 나눴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기본적인 저의 인식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말 안 좋은 일이고 비난과 비판의 대상입니다만 러시아와의 관계는 대한민국을 이익을 위해서 민첩하게 관리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만큼 러시아에 대놓고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는 나라가
미국과 몇몇 서방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즉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인도의 예를 들어보죠. 인도 뭐 부상하고 있는 국가인데 인도는 미국과도 잘 지내고 있고요. 중국과도 잘 지내고 뭐 잘 지내요. 실용적으로 지내고 특히 러시아의 관계가 매우 강화되고 있어요. 뭐냐면 미국이 중심이 돼서 러시아에 대한 여러 제재를 했잖아요. 우리도 동참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참여한 것이고요. 네. 근데 인도는 경제 교류를 러시아가 강화 중인데 특히 원유 분야의 수입을 2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아, 러시아 원유 수입을. 예. 러시아는 또 중국의 최대 원유 수출국이 됐습니다.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러시아와의 현실적 관계를 자기 국익에 맞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도가 혹은 동남아 국가들이 무조건 러시아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증가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필요한 건 빼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그건 그거고 네, 이건 이거죠.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기억하시잖아요.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가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생즉사 사직생의 마음으로 뭐 이런 연설까지 하셨죠. 네. 신원식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 뭐 자신의 개인적 생각이라는 토를 달아서 러시아에 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뭐 이런저런 무기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비겁하다고 봐요. 비겁하다. 비겁합니다. 왜냐하면 네. 거기다 토를 달았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근데 국방장관이 개인적인 제 생각이라고 말씀이 하면 바로 그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나요?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말은 곧 정책으로 인식되고요. 이것을 소비하는 이 해외 언론, 해외 정보 당국은 대한민국의 입장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그들의 대한 외교 우리를 향한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신원식 국방장관이 어떠한 성격의 어떠한 정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알지만 외국에서는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옵니다. 대한민국에. 당연히 그렇게 보겠죠. 그러면 그의 정쟁적 언어가 바로 외교안보의 주요 변수로 계산될 텐데 외교안보 국방의 주요 보직자의 언어 발언은 절제되어야 하는데 개인적이라는 의견 표현은 없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러시아의 그렇게 강경한 반응을 유발하는 게 본인한테는 뭐 모르겠어요. 좋은 훈장이 될지언정 대한민국 외교나 이런저런 이익에 어떻게 보탬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외교부 대변인을 앞세워서 그러니까 강경한 논평을 내놨다는 것들은 상당한 여기에는 메시가 담겼다 이렇게 해석을 그렇죠. 되는 건가요? 네가 하는 얘기 들었어. 우리는 대한민국 언론 인터뷰를 잘 주시하고 있어라는 걸 깔고 저는 그 러시아 편을 들 생각 전혀 없어요. 다만 이게 외교안보 특히 국방을 다루는 당국자의 태도를 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즉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는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남겨져 있어야 되는 거고 때로는 침묵이 금일 텐데. 혹시 근데 이런 정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던데, 자 북한에 남침이 있었습니다. 네. 북한에 남침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와서 같이 싸워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 북한이 남침을 한 거에 그러니까 비견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서를 갖고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러시아와 소련은 같은 나라인가? 라는 의문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항상 그러한 이 담론은 이 미국에서도 많이 저한테 우리 측한테도 이야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보상하지 않았는가, 보답하지 않았는가. 국제사회에. 네. 첫 번째는 한국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이 주도했거나 참여했던 전쟁에 대한민국 군은 다 들어갔습니다. 월남전부터 했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월남전, 걸프전, 뭐 아프가니스탄 등등의 그래서 우리는 피로 맺은 혈맹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공유도는 어떻습니까? 할 도리는 했다. 예. 근데 매번 이러한 논리로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게다가 동시에
보훈 차원에서도요. 한국전에 참여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국가의 국민들까지 우리는 보훈 차원에서 그들을 케어해 줍니다. 그렇다면 얼마까지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여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반드시 총알, 포탄의 형태로 가야 합니까? 오케이.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모르겠어요. 결론 삼아서 그럼 윤석열 정부가 뭘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걸 현직한테 여쭤보시면 가장 좋을 텐데요. 네. 근데 저는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뭐 반도체 요새 수출 조금 낮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기저 현상일지도 모른다 생각하지만 네. 민진당의 집권은 곧 대만 해협이 지금보다 더 불안정해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는 예측으로 이어지잖아요. 요새 일종의 타이완 디스카운트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어쨌든 대만 정치와 경제가 중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소지가 높아지죠. 그렇죠. 소위 대만 해협이 불안정하다 혹은 안 불안정하다. 그렇게 가겠죠. 미중 관계의 일종의 종속 변수 영향을 맞을 겁니다. 이에 따라 대만의 경제 환경, 특히 인프라 산업,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은 아무래도 이 정무적 사안, 외교안보적 사안에 영향을 맺을 것이고 TSMC. 이때 한반도가 대만 해협보다 안정성이 높다라는 메시지와 이런저런 시그널이 서울발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진다라는 상대국의 판단이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국제 시장이 한반도가 대만 해협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의 경제 수출 그다음에 주요 부품 핵심 산업의 성장은 지속적일 수 있겠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신원식 장관류의 발언은 정말 큰일 날 발언들이죠. 지금 교수님 말씀 한마디로 평화가 경제다 그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시장이 결국 결정한 문제이지만 그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줘야 됩니다. 네. 또 하나는 100번 더 이상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이 중요 외교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도 중국과 지금 관계 관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설리반하고 왕이하고 태국에서 만나서 맞아요. 그 만남의 핵심은 올해 대선이 있으니 큰 사고 없이 대가 없이 갑시다라는 거예요. 사전 정지 작업입니까? 예, 절대 서로 간에 패권국 부상국으로서 감정적이지 않고 냉소적이지 않고 책임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중국과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북한과 대화하고자 한다는 것은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 것이라고 부를 정도로 관계를 이격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대화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자세는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 것입니다. 개고기 안 먹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싫은 것과 현실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있어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즉 말씀드리자면 이 암만 저 상대방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싫다 하더라도 상황이 중요한 것이라. 지금 상황과 시기가 또 중요한 게 지금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죠. 네. 여기서 트럼프가 정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미중 관계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미중 관계 더 긍정적으로 갈 것 같은데요. 더 긍정적으로 간다. 네. 어떤 점에서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소위 트럼프의 미국이 관계를 관리하기 더 편합니다. 바이든보다. 네. 이거는 저희가 문재인 정부 시대 때 트럼프와 시진핑 관계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통상마찰 되게 심했잖아요. 그러나 해결됐죠. 소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개선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트럼프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 노선은 여기저기 개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비즈니스죠. 예. 그래서 대만 원차이나 폴리시 가고 우크라이나 휴전하고 그다음에 중동 이러한 상황으로 가지 말고 어떤 새로운 해법을 만들자라고 주장할 것이고 그리고 한 번도 모르겠어요. 김정은하고 나는 잘 알았으니 한 번도 못 만날 이유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요번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도 반성을 한 게 너무 우리는 이념과 명분에 최소한 외교안보 영역에 있어서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또 진단도 중요한 것이지만 왜 처방 중심적 사고를 하지 않느냐. 지금 남북관계, 한중관계, 한반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을 논의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러시아를 대하는 데서도 자세도 되게 그 유화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유화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되게 관여적이죠. 그러니까 얘기해야 돼, 만나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뻔히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협상적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그 다시 들어선다면 미중 관계도 그렇고 미라 관계도 그렇고 지금보다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보세요. 지금 이 얘기도 따로 달아야 될 내용이지만 제가 여기 나와서 줄곧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부상할 것이고 바이든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이런저런 처방들이 더 명확하게 보여요. 지난 4년 바이든의 대외 정책의 처방들은 그냥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계속 드렸던 말씀은 시기가 중요하다는 게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우리가 대중관계나 대러 관계를 좀 개선을 해 놓아야 레버리지가 생기죠. 거기서 뭐가 좀 나오는 거지. 트럼프 그러니까 뒤따라가면 이건 이제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미국은요. 여기서 미국 누구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미국의 집권 세력과 그리고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커뮤니티에서는 명확합니다. 뭐냐. 중국과 대화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러시아와 관계가 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가 부재된 대한민국은 전략적 가치가 떨어집니다.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트럼프의 미국은 보다 더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방위분담금 저도 그거를 수령했던 사람이지만 협상도 관여했던 사람이지만요. 명확하게 요구할 것이 저는 아주 걱정이 많은 게 지금 툭하면 미국의 전략자산 올라오죠. 그러니까 돈 내놔라. 비용 대라. 예, 그 툭하면 한미연합훈련하죠. 예. 툭하면 뭐 요새는 핵까지 공유한다라고 하죠. 트럼프의 전략적 마인드에서는 이게 무슨 공짜가 어딨어라고 얘기할 겁니다. 청구서 날아온다 이거죠. 예, 아마 더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나중에 다루도록 하죠. 나중에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차 적응 다 되셨네. 뭐 술 한잔 하면 괜찮지 않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개나우스 소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권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